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키가 되게 크시네요. 요새 또 잘하나 봐요. 제가 좀 선생님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는 클래스 오늘의 선생님 이름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자 현재 명지대학교 석자 교수님이시고요. 한 권의 책을 내기 위해 수백 리 길을 마다 앉는 국보급 역마살의 소유자. 10분에 한 번씩 청중을 웃겨주겠다는 별난 사명감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입담꾼이시기도 한데요. 1993년 출간되기 시작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우리나라 전 국토가 박물관이라는 명언을 남기며 인문서적 최초로 300만 부 돌파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곁에 두고도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와 품격을 전하러 오신 문화유산 전도사 유홍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서울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들었는데 왜 문화유산이라는 게 서울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많잖아요. 근데 왜 유독 서울이어야 했나요? 서울은 이런 도시다. 라고 할 때 무엇이냐고 많이 사람들을 질문을 해요. 나도 처음에 야, 이 서울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여러 생각을 했는데 결국 얻은 결론이 서울은 5대 궁궐의 도시다. 한 도성 안에 5개의 궁궐을 갖고 있는 도시는 지구상의 서울 이외에는 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영국에 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옆에 뭐가 팰리스가 있고 윈저공 팰리스 무슨 팰리스가 있고 뭐 파리에 가면은 그랑 빨레, 뿌티트 빨레에서 뭐 큰 빨레, 작은 빨레 뭐 그렇게 빨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궁하고 궁궐은 다른 거예요. 궁은 왕가의 집이란 뜻이지 궁궐은 임금이 직접 통치한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궁궐이라고 하는 왕실 문화는 그 시대 문화의 최고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베르사유 궁과 루브르에서 이루어졌던 그 건물과 그 안에 컨텐츠가 프랑스 문화를 이야기하듯이 거기에서 놓여져 있는 그 가구에서부터 그림은 그 시대 최고 가는 기술과 최고 가는 재료와 최고 가는 정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서울은 5대 궁궐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난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서울이 되는 한양이 정도하는 이야기와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선 왕조가 몇 년에 건국했죠? 1392요. 1392요. 아, 1392지. 1392년. 다 오상진영 쳐다봤는데. 9위야? 9일 아니라 9위. 그다음에 그로부터 100년 후인 1492, 1492년엔 세계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콜럼버스가 신데렐라. 콜럼버스가 신데렐라. 또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592년에 교수님, 1592년 임진왜란. 맞았네. 그러면 조선 왕조가 1392년 몇 월 며칠 날 건국했어? 7월 언제? 17일. 맞았어요. 대원절에 그거 그러니까 7월 17일. 거예요. 제헌절을 7월 17일로 한 이유가 우리 일제 강점기가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 왕조로부터 내려오는 나라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헌절을 그 조선 왕조가 건국한 거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엮어서 한 번만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 거지. 와, 진짜 재밌다. 그러면 무학대사의 전설은 뒤에다 들어봤죠. 풍수지리 보시는. 조선 왕조의 서울을 그 정한 거는 저 무학대사다. 네, 왕십리 얘기. 왕십리 얘기 듣고 네. 왕십리에서 심리 와가지고 했다.
무학재라고 하는 것을 또 무학대사에 연결을 해가지고 무학대사 그랬다 했는데 그거는 다 전설이고 낭설이고 무학대사가 아주 신비로운 분이니까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인 것이고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여기가 서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 한양 땅을 남경이라고 해놓고 수도권의 한 도시로 삼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별궁도 있었어요, 조그맣게.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10월 17일 건국하면서 바로 남경 자리, 지금 서울 자리죠. 거기 별궁이 있는 작은 고을 글로 천도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대신들 학자들이 조선 왕조의 서울은 어디가 좋은가를 물색하면서 계룡산이 좋다고 해서 계룡산 신도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공사를 시작을 해요. 10개월 동안 공사 작업을 했는데 다른 하륜대감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 풍수가들이 여기는 절대로 안 된다 하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그 얘기를 듣고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한다. 태조 이성계는 빨리 새 도읍을 가고 싶은데 이 논란이 많으니까 그때 그럼 내가 현장에 가서 보겠다. 그래서 그때 양주 회암사에 있는 무학대사 보고 좀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와서 봤어요.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난 옛날 전부터 이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땅이 사방으로 산으로 감싸여 있고 앞에 들판과 강이 펼쳐져 있으니 한나라의 도읍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도성을 둘러서 수도의 품위, 수도 서울의 품위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대신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정도전을 불러가지고 한양도성을 설계하고 궁궐 짓는 거를 책임을 맡아라 그랬어요. 아, 대단한 분이었지. 조선시대, 정조시대 때 그린 한양전도를 얘기하는데 그 실핏줄처럼 퍼져 있는 것이 도시 기획이에요. 저 길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저 길들이 실핏줄처럼 쫙 퍼져나가니까 막 살아나는 것 같죠. 근데 아무튼 한양을 설계하는데 아까 봤던 한양도성 계획을 9월 달에 설계해서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 3개월 만에 이 마스터 플랜을 세웠어요. 진짜 빠르다. 대단하지. 이게 서울 한양도성의 그 사계절인데 이 한양도성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막 비웃기를 아니 성을 저렇게 쌓아놓으니까 임진왜란 때 그냥 다 도망갔지 외적을 못 막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거는 한양도성은 외적을 막기 위해서 쌓은 성의 개념이 아니고 무학대사 얘기대로 수도 서울의 품위를 위한 울타리를 친 거예요. 만약에 저게 싸움을 대비한 거면은 해자를 파야지. 고랑을 파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 있는 성, 일본에 있는 뭐 오사카 성, 유럽에 있는 중세 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양도성을 보면은 빈약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개념이 틀렸죠. 우리는 전쟁에 대비한 것은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이에요. 그때 전쟁이 나면 일단 글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싸우기로 돼 있었던 거죠. 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어떤 때는 개념이 더 쉬워. Listen carefully and 이 repeat. 서울의 한양도성은 포트리스가 아니라 시티월이에요. 아. 영어가 더 쉽지. 진짜 한결 쉽다, 한결. 한결 쉽지. 이게 있고 없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 그래서 저희 가서 그래서 볼 때마다 아니 어. 뭐 이거를 여기다 왜 세웠나? 저 그냥 넘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티월. 시티 그냥 아, 단독주택에 담장 없어봐. 어떻게 되겠어. 그냥 담장일 뿐이다. 아니 우리들이 옛날 사람들이 한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14세기 말에 전 세계에 어디 이런 계획 도시를 만든 적 없어요. 20세기에 와서도 현대 도시 수도를 그 빈터에다가 그 하는 적은 있지만 여기는 산이 둘러싸여 있고 먼저 있었던 소도시를 이렇게 수도로 해가는 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조선 왕조는 대단한 그 문화 능력을 가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은 것이 이 경복궁부터 지어서 서울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경복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면은 경복궁을 지을 적에는 아주 정연하게 남북 일직선상에 광화문에서부터 근정전 들어가는 것을 산문산조라고 해가지고 문 3개를 거쳐서 근정전에 도착해. 광화문이 있고 홍례문이 있고 근정문이 있고 그다음에 근정전이 나오는 거예요. 경회로는 나중에 진 거고 이거는 외조라고 해서 의식이 경행되는 곳이고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사정전은 근무하는 곳이고 강령전과 교태전은 이 내전이라고 해서 침식 주무시는 곳이고 이렇게 3문과 3조로 구성되고 그다음에 부속 건물들이죠. 대단하네. 그다음에 조선 왕조의 상징적인 것이 이 근정전인데 김정전? 이 근정전을 보면은 저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다는 전제하에 근정전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저것이 있다는 전제하에 지은 거니까 인왕산과 북악산은 사실상 경복궁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정원이죠. 자연이죠. 내 집 안에 있는 것만이 정원이 아니고 밖에 있는 정원을 끌어들이는 걸 차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있다는 전제하에 정자도 짓고 집을 짓는 거니까 우리가 이 사용자 입장에서 그 건축을 보면은 옛사람들의 건축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실내를 봐도 임금을 상징하는 용상이 있고 뒤에는 1월 오봉도라고 저게 저 해와 달 그리고 변함없는 산 오래된 소나무 와, 예. 대칭이 진짜. 저게 쳐 있는 거는 임금을 상징하는 저 병풍을 임금이 어디 밖에 나갈 적에도 저 병풍을 갖고 다녀요. 저 위에는 칠조룡이 발톱이 7개가 달려 있죠. 천장에 이런 게 있었네. 천장 위에 천장을 볼 자세히 생각을 못 못 봤네, 했는데. 진짜. 멋있잖아요. 와. 디테일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디테일 소리가 나오네요. 멋있네. 이 화려한 이 건축을 정도전이 궁궐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그 쓴 글이 조선 경국전에 있는데 누가 이것 좀 한번 읽어봐 줄래요? 상진이 형이 또 읽어야죠. 배우니까. 그 시키잖아 그럼 진짜 열심히 한다 또. 궁원제도가 사치하면 반드시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정을 손상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누추하면 조정에 대한 존엄을 보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검소하면서도 누추한 데 이르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러운 데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멋진 말이네요, 진짜. 엄청난 얘기죠. 아니 엄청난 분이신 것 같아. 저 그냥 엄청나죠. 글로만 봤을 때. 네. 정말 다시 한번 읽어봐.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라. 누가 제가요? 지금 옷이 너무 화려하셔가지고. 검소하지 않은데, 느낌이? 검소하면서도 누추한 데 이르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러운 데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니라. 멋있어요. 중전마마 필로 좀 해봤어요. 약간 외야 느낌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다시 읽으라고 얘기한 거가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또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았다. 이거를 거미불로 화이불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말이다. 하는 거예요.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그 개념인 거예요. 사실 내가 이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오는 거는 강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힘들어요. 맞아요. 하지만은 한국미술사와 우리 문화유산을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엊그저께 어떤 공예가 그 팜플렛 보니까 나의 미적 이상은 거미불로 화이불치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 동네에 그
그 미장원이 하나 있는데 저 집 주인이 맨날 저 현수막을 써놓는데 저렇게 썼어. 거미불로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최고의 미용실. 굉장히 뭔가 저 글귀에 되게 많은 자극과 자극, 감명을 그렇죠. 좀 받으셨나 보다. 이제 뭐 미장원까지 전도가 됐으니까 오늘 여기에 그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와서 그래도 차이나는 강의를 하려면은 저 개념 하나는 시청자 온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전도를 해야겠다. 저거 너무 멋있는데요. 멋있죠? 제 좌우명이 될 것 같은데. 좋았어. 거미불로 오늘 화이불치. 하나 얻었네. 전도가 잘 됐네. 딘딘. 거미불로 화이불치. 근데 경복궁의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얘기한다면은 이 박석에 이게 자연스러운 돌이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왜 반듯하게 못하고 이렇게 했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돌들이 강화도 성모도에서 나온 돌인데 그거는 구들장처럼 넓적해요. 페이브먼트지 그 당시에. 창덕궁 인정전을 일본 사람들이 잔디밭으로 만들었어. 이걸 다 걷어내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현대에 와서 복원하는데 이 박석을 구할 수가 없어서 화강암을 돌멩이로 반듯하게 쓸어가지고 깔아놨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냐. 우선 멋이 없고 두 번째는 거기에 낮에 갈 수가 없어. 눈이 따가워서. 이거는 우들두툴한 자연석이 난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선글라스 없어도 가요. 그리고 박석의 참 아름다운 때가 비가 오면은 너무 멋있지. 그리고 근정전 앞이 저 위하고 아래가 70cm 차이가 있어서 물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배수가 되고 마지막 남아서 이제 비가 그치면은 박석 사이로 물이 싹 자기 길 찾아서 흘러가고 있는 거가 정말 멋있어요. 옛사람들이 자연의 리듬을 이용하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되게 지혜롭네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진짜 전기 없었을 때 저렇게 비 오고 나면 진짜 좀 썰렁했겠다. 썰렁했겠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이 지금 경회로. 예쁘다. 이 경회로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목조 건축인데 너무 예쁘다. 저 경회로는 진짜 예쁘다. 태종이 왕자의 난 이뤄서 자기 형을 정종으로 세워서 허수아비 왕을 세웠잖아요. 그 정종이 무서워서 서울을 버리고 개성으로 다시 갔어요. 그때 거기서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돌아오면서 경복궁에 들어가지 않고 창덕궁을 하나를 새로 지었어요. 그 신하들이 막 반대했어. 궁궐 지은 지 10년뿐이 안 돼가지고서는 왜 새 궁궐을 지입니까? 그랬더니 태종이 인간적으로 나 거기 가기 싫다. 형제를 죽인 그 피비린내 나는 곳에서 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은 것이 창덕궁. 태종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경복궁 버리겠다는 뜻 아니다. 국가의 의전은 당연히 정전으로서 경복궁에서 하마. 그리고 박자청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그 건축가 토목 기술자에게 경회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사실상 저 조선 왕조의 토목공사는 그분이 다 했어요. 지금 성균관에 있는 성균관의 문묘도 그분이 했고 청계천의 광통교 그것도 그분이 설계했고 창덕궁의 금천교라고 그 다리 돌다리 그것도 했고 그분이 천민 출신이었어요. 장영실이 노비 출신이었잖아. 그 당시 조선 왕조가 신분을 초월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쓴 거는 이 시대에 정말 배워야 돼. 그래서 공조 판서까지 장관까지 해요. 국토부 장관까지 해요. 아니 뭐 이거 만들었는데 그거 안 하면 이상하죠. 그거. 이걸 만들었는데 시켜줘야지. 그때 경회로를 지으면서 5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해서 설계에서 시공까지 또 이게 8개월이야. 참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속도예요. 이 300평 되는 2층 저 기둥 48개 이렇게 해놨는데 1200명이 모인 파티
연애를 했던 그 기록도 있어요. 끄떡없어요. 저걸 짓고 얼마 안 돼서 유구에서 그 사신이 왔어요. 오키나와. 그때 유구의 사신이 조선에 가서 놀란 것 3가지. 하나는 그때 자기가 만난 그 영의정 그 대신의 인품. 2번째는 연애가 열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즐겁게 노는 모습. 3번째는 경회로 기둥로에 새겨져 있는 용 그림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대원군 때 그건 없어졌고 경회로 연못 청소했더니 이 용이 나왔어요. 그때 2를 넣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어떤 귀신이 가져갔는지 없어졌어. 이거 하나가 지금 공박물관에 전시돼 있어요.